옛날 옛적 산골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연초애라 했지요. 35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홀로 남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초애가 사는 사랑채는 작았지만 아담했답니다. 남편 생전에 둘이서 손수 지은 집이었거든요. 대청마루에 앉으면 앞마당에 작은 밭이 한눈에 들어왔고 뒷문을 열면 야트막한 뒷산이 보였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가을이면 단풍이 집 전체를 감쌌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목소리도 함께 웃던 시간도 모두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시절을 떠올리면 초애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초애는 밥을 지었답니다. 함께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초애야,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 마당에서 뛰어놀 거야. 그럼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아들이면 든든히, 딸이면 예쁜이 어때? 그런 꿈 같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외로움이 더욱 아팠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깊은 상실감. 이 모든 것이 초애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초애는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나 앞마당의 작은 밭을 돌봤어요. 무와 배추, 상추와 고추를 정성스럽게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거든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겨 거칠어졌지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으며 채소들을 돌보는 일은 초애에게 생의 의미였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 너희도 홀로 자라고 있구나. 나랑 비슷하네. 초애는 가끔 채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답니다.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거든요. 초애야,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지 그러니? 처음엔 이웃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자주 초애를 걱정해 주었어요. 초애야,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집 사랑방이 비어 있으니 와서 살렴. 하지만 초애는 언제나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밤에 무서우면 어떻게 하니? 아프면 누가 돌봐주고?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그런 대답을 몇 번 들은 후 사람들은 점차 초애에게 말을 거는 일이 줄어들었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일 뿐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없었어요. 사실 초애도 외로웠답니다. 특히 저녁 무렵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답니다. 저 여편네. 참 고집이 세다. 혼자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리 남의 도움을 마다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자존심이 센가 보다. 원래 양반집 딸이었다더니 그래도 이웃인데 그렇게 벽을 쌓고 살면 어떡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에 섞여 초애의 귀에 들려오기도 했답니다. 초애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있을 때면 자식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허망하게 느껴졌답니다. 바느질감을 꺼내어 바늘에 실을 꿰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서 죽으면 누가 내 무덤에 절이라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초애는 서둘러 바느질에 몰두했답니다.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 외로운 마음도 조금은 달래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면 그 아픔마저 외로움의 증거 같아서 더욱 슬퍼졌어요. 어느 가을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겨울 준비에 바빠지던 때였답니다. 마을에 사는 병든 노파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초애를 찾아왔어요. 초애야, 미안하지만 부탁이 있단다. 노파의 얼굴은 헬쑥했고 기침을 연신해댔어요. 몸도 많이 야위어 보였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내가 며칠째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고. 장에 다녀와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돈은 내가 낼게. 초애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사실 그녀도 요즘 허리가 아파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고 무거운 것을 들면 아팠어요. 게다가 겨울 준비로 바빠서 다른 일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답니다. 김장 배추도 준비해야 하고 겨울 땔감도 더 모아야 했어요.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요즘 몸이 좀 안 좋고 밭일에 바빠서요. 다른 분께 부탁해 보세요. 노파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른 분께 부탁해 보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다,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뭘. 노파가 터벅터벅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초애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로 자신에게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깨뜨리기도 어려웠어요. 이 일은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났지요. 연초에 저 여자 정말 냉정하다니까. 이웃이 아파서 도와달라는데 거절하다니. 너무 매정한 거 아냐?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마음도 메말라진 것 같아.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그렇게 모른 척하면 어떡해. 이런 말들이 초애의 귀에 들려왔어요. 우물가에서, 길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초애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자신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동정받는 것은 더욱 싫었거든요. 며칠 후 장날이 되었어요. 초에는 정성껏 기름 무와 배추를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향했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채소들을 깨끗이 다듬고 흙을 털어내고 예쁘게 정리해서 광주리에 담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선이 어색하기도 하고 어깨가 움츠러들기도 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차가운 것 같아서 더욱 불편했답니다. 무 사세요. 싱싱한 무. 배추도 있어요. 초에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다른 상인들의 큰 목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채소들이 하나둘 팔려나갔답니다. 초애가 기른 채소들은 정말 싱싱하고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 무 참 좋네요. 얼마예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기른 거예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초애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채소를 다 팔고 쌀을 사려고 곡물상에 갔을 때였어요. 곡물상 주인이 초애를 보더니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여편네한테나 조금 더 담아줘라. 주인이 하는 말을 들은 초애는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동정받는 것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저는 불쌍한 여편네가 아닙니다. 정확히 값을 내고 사겠어요. 초에는 받은 쌀을 도로 내려놓고 정확히 돈을 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장터를 떠났지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초에의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 것 같았어요. 냉정하고 고집센 여자, 도움도 안 주면서 동정은 받기 싫어하는 이상한 여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걷던 초에는 마을 외곽 야트막한 언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지요. 아이의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먼지로 시커멓게 되어 있었답니다.
게다가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답니다. 얘야, 괜찮니? 초애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더군요. 무서워하지 마라. 다친 데는 없니? 아이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경계하는 눈빛으로 초애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갔답니다. 또 거지 새끼가 나타났네. 저런 아이들이 마을에 오면 골치야.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아이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초에는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자신도 겨우 먹고 사는 처지에 남의 아이까지 돌볼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방금 전 장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더욱 망설여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걱정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야윈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이의 눈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절망감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일단 우리 집에 가자. 밥이라도 먹고 쉬어야 할 것 아니냐. 초에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이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키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지쳐서 조용해졌지요.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어 초에의 마음이 아팠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초에는 아이를 마루에 앉히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주었어요. 목마르지? 천천히 마셔라. 아이는 물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마셨답니다. 마치 독이 들어있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물을 마신 후에도 아이는 계속 초애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서 왔니? 또 고개를 저었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번에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초애가 무엇을 물어봐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가로젓거나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답니다.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초애는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어요. 남편의 어릴 적 옷이 다락에 있던 것을 찾아내어 깨끗이 빨아서 주었답니다. 이 옷 입고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아이는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초애를 살피며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언제 밥을 뺏어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답니다. 배부르게 먹어라. 내일도 밥할 테니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초의 말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내일도 여기 있어도 된다는 뜻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물지 않으니까 너도 그러면 된다. 편히 있어라. 초에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아이의 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도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도 마루 한쪽에 이불을 덮고 조용히 잠들었답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애가 일어나니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초에는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아침은 해가 뜰 때, 점심은 해가 중천에 뜰 때, 저녁은 해가 질 때 먹는단다. 우리 집 규칙이야.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밥상 앞에 앉았답니다. 시간 감각이 정확해서 초애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는 조금씩 집안일을 도왔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고장난 문짝을 고치고 농기구를 손보는 일들을 척척 해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초애는 깜짝 놀랐답니다. 며칠 전부터 삐걱거리던 사랑채 문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조용히 고친 모양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부엌의 실엉이 새 것처럼 반듯해져 있었고, 어느 날은 마당의 울타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초에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했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척척 알아냈어요. 참 신기한 아이로구나. 초에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적막했던 집안이 아이 때문에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이제 혼자가 아니어서 좋았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초애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그 작은 반응들이 초애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러니까 빨래를 해야겠어. 하면 아이는 벌써 빨래 바구니를 가져오곤 했답니다. 밤에 등불을 켜고 일을 할 때도 아이가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초에는 바느질을 하고 아이는 나무를 깎아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답니다. 아이의 손재주는 정말 뛰어나서 만드는 것마다 예술품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이웃집 소년의 아버지가 험상궂은 얼굴로 찾아왔거든요. 초애 씨,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집 연장이 없어졌어요. 초애는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연장이요? 네, 망치하고 끌이요. 혹시 그 아이가... 남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분명했답니다. 초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남자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를 흘끔 쳐다봤어요. 아이는 그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답니다. 저는 그런 말 못 들어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초애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일하던 아이가 연장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집에서 없어졌다던 그 연장이었어요. 아, 이거. 초애는 당황했지만 곧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전 아이가 뒷산에서 나무를 할 때 연장이 부족해서 이웃집에 빌려달라고 몸짓으로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말을 하지 않으니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죄송해요. 제가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초애가 해명했지만 이웃집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군요. 남자가 돌아간 후 초에는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아이는 더욱 위축되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얘야, 남의 물건을 빌릴 때는 미리 말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어디 가려고 하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겠어요. 초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무슨 소리냐?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짐이에요. 할머니한테 폐만 끼치고 사람들이 할머니를 나쁘게 말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초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답니다. 얘야, 내가 나가면 나는 이 집을 다시 잠글 거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잘 거야. 그래도 나가겠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럼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 함께 살자꾸나. 초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초의 마음도 아팠어요. 그날 밤부터 아이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나누게 되었답니다. 할머니, 내일 비가 온대요. 어떻게 아니? 구름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새들이 낮게 날아다녀요. 개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요. 정말로 다음 날 비가 내렸고 초에는 아이의 날씨 감각에 감탄했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글쎄요. 혼자 있을 때 자연을 많이 봤거든요. 아이의 말에서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초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초에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얘야,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구나. 이름요? 그래.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새처럼 가볍고 재빠르더구나. 그래서 나무새는 어떠니? 아이는 환하게 웃었답니다. 나무새, 좋아요. 나무새는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제 나무새예요. 그래, 나무새야. 겨울이 되자 큰 눈이 내렸어요.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여 더욱 조용해졌답니다. 초에와 나무새는 따뜻한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나무새야, 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구나. 네, 할머니, 외롭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가 있어서 안 외로워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떠세요? 초에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나도 안 외로워. 너 때문에 말이야. 그의 겨울은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둘이서 창문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추운 밤이면 화로가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초에는 바느질을 하고 나무새는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었어요. 나무새가 만든 그릇들은 정말 예뻤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새야, 너는 정말 재주가 좋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내가 언제 가르쳤니? 너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나무새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봄비가 일찍 와서 큰 홍수가 났거든요. 초의 작은 밭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저장해둔 곡식도 많이 상했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초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봄에 심을 씨앗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부족했거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무새는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막막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초에는 장에 가서 빚을 내어 곡식을 사야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만큼 빌려주세요. 가을에 꼭 갚겠어요. 곡물상 주인은 초에를 안쓰러워하며 곡식을 내어주었어요. 그날 장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돌아오던 길에 초에는 허리를 삐끗했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 나무새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잠깐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초에의 허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의원님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그냥 며칠 쉬면 나을 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무새는 초에를 돌보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밥도 차려주고 약도 다려주고 허리에 찜질도 해주었답니다. 할머니, 제가 장에 다녀올게요.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혼자 장에 가니? 괜찮아요. 저도 이제 11살이에요. 할머니가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초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집안의 쌀도 떨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할 수 없이 나무새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와라. 무거운 건 사지 말고. 네, 할머니. 나무새는 초애가 장에 가져가던 바구니를 메고 집을 나섰답니다. 처음 혼자 가는 장터는 크고 복잡했지만 나무새는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쌀과 나물, 그리고 초애의 허리에 좋다는 약재까지 구해왔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이런 걸 다 샀구나. 초애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어린 나무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아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나무새야, 고맙다. 덕분에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받기만 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날 밤부터 나무새는 밤늦게까지 일했답니다. 초애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초애가 잠에서 깨어보니 나무새가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땔감을 패고 있었어요. 나무새야, 왜 이런 밤에 일을 하니? 할머니, 깨우지 않으려고 밖에서 하고 있었어요. 다시 주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튼튼해요. 초애는 나무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봄이 깊어지자 초애의 허리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나무새는 겨울 동안 혼자 해낸 일들로 인해 한층 성숙해져 있었답니다. 나무새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새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부유해 보이는 상인이 나무새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젊은이, 잠깐만. 나무새는 멈춰 서서 상인을 바라봤답니다. 내가 만든 그 나무 그릇들을 보니 솜씨가 대단하구나. 혹시 우리 상단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상인은 나무새가 장에서 판 나무 그릇들을 보고 감탄했던 것이에요. 나무새의 손재주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상단에서요? 그렇다. 우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내 같은 솜씨 좋은 젊은이가 필요해.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나무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초애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구나. 가보렴.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나는 괜찮다.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게 좋겠어. 초애는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나무새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이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나무새야,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와줘서 말이야.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란다. 나무새는 며칠 고민한 끝에 상단과 함께 떠나기로 했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초애는 나무새를 위해 든든한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몸 건강히 지내고 좋은 경험 많이 하렴. 그리고 가끔 할머니 생각도 해주고. 네,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꼭요. 나무새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떠났답니다. 초애는 마당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무새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답니다. 초애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밤을 보냈어요. 나무새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가 없으니 이렇게 허전하구나.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일할 때도 나무새가 그리웠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나무새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초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초에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무새가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2달 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어머, 나무새야. 잘 다녀왔구나. 많이 컸네. 네,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무새는 보따리에서 예쁜 옷과 좋은 쌀,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게 다 뭐니? 상단에서 번 돈으로 샀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초에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귀한 것들을 사올 정도면 나무새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상단일이 힘들지 않았니?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무새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은 경험이 아이를 성장시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상단 주인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더 하셨어요. 무슨 제안? 저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셨어요. 초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양자라는 것은 진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거든요. 부유한 상인의 양자가 되면 나무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어요. 며칠 후 그 상인이 직접 찾아왔답니다. 나무새, 어떻게 생각해봤니? 우리 상단에 정식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나? 정식으로요? 그렇다. 사실 내가 내 솜씨를 보고 양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나무새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답니다. 상인은 며칠 더 생각해보라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초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나무새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부터 초에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일에만 집중하며 나무새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답니다. 나무새는 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답니다. 연초에 저 여자 복도 있지. 거지 하나 거둬 기르더니 이제 대박이 났네. 부자 양자 보내고 나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초의 귀에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초에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조롱하는 뉘앙스도 있었답니다. 나무새는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초에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상인 아저씨 제안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가기를 원하세요? 초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로요? 초에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나무새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 앞길을 막는 것 같았거든요. 나무새야, 너는 이제 충분히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내 생각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라. 그날 밤 나무새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답니다. 상인의 제안은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에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준 따뜻한 마음, 함께 먹었던 소박한 밥, 겨울밤 등불 아래서 나눈 대화들. 며칠 후 상인이 답을 들으러 왔을 때 나무새는 분명하게 말했답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저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왜? 이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니? 이곳이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상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초에는 나무새의 결정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나무새야, 정말 괜찮니? 후회하지 않겠니?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받을 만큼 받았어요. 제 시작은 여기서 이미 했어요. 초에는 나무새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 초에는 나무새에게 작은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금화 몇 개가 들어있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모아둔 돈이다. 언젠가 너는 떠나야 할 날이 올 테니 이것이 너의 시작이 되어라. 나무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할머니,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왜? 저는 이미 할머니께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시작은 여기서 이미 했습니다. 초에는 나무새의 말에 감동했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이 돈은 나중에 내가 가정을 꾸릴 때 쓰렴. 할머니와 함께 쓰면 안 될까요? 저희 둘 다 쓸 수 있게요. 초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계절이 또 한 바퀴 돌았지만 그의 겨울 초에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자주 나고 몸이 자꾸 피곤해졌답니다. 나무새는 걱정이 되어 의원을 모셔오려 했지만 초에는 괜찮다며 만류했어요. 단순한 감기일 거야. 며칠 쉬면 나을 거다. 하지만 초에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나무새는 밤낮으로 초에를 돌봤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초에는 나무새를 침대 옆으로 불렀답니다. 나무새야, 이리 와서 앉아라. 네, 할머니, 너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할머니가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나는 왜 너를 데려왔을까? 나무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해요. 초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나는 그때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마치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 할머니, 나무새야, 나는 내가 내 복이었다고 생각해. 내가 너를 기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준 거였어. 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무새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단다. 그날 밤, 초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답니다. 나무새는 밤새 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답니다. 모두들 초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예전에 초에를 냉정하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나무새는 초에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정중히 모셨어요. 비석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연초에라고 새겼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나무새는 혼자 집에 남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무새를 걱정해서 다른 집에서 살라고 권했지만 나무새는 이 집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이곳은 할머니와 제가 함께 만든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나무새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지붕이 3명 고쳐주고 농기구가 고장나면 손봐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무새를 은혜로 집을 지은 청년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나무새가 길에서 우는 어린아이를 만났답니다. 예전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엄마가 안 와요. 나무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주고 돌봐주었답니다. 마치 예전에 초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물었답니다. 오빠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나무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나를 도와준 할머니가 계셨어.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사람을 품은 일은 언제든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시간이 흘러 나무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주었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돌봐주었어요. 봄이 되자 나무새는 초의 무덤에 올라가서 말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새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초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나무새가 또 다른 떠돌이 아이를 만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에게 쌀을 나눠주며 말했답니다.
사람을 품은 일은 언제든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란다. 초애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나무새는 평생 간직하며 살았답니다.